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성장도 없이 매출이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는 뭐 거의 잊힌 절망적인 종목이었죠. 그런데요, 불과 몇 년 만에 주가가 300% 넘게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웁니다. 오늘은 바로 이 극적인 반전의 주인공, 세계 2위 우라늄 생산 업체죠. 카메코의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광산 회사가 어떻게 핵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플레이어로 변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의 에너지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요. 카메코의 이야기가 그냥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AI의 부상이라던가 또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막 얽히면서 하나의 산업을 그냥 뿌리부터 뒤흔드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교과서 같은 사례거든요. 맞아요. 그 거대한 흐름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카메코가 겪었던 그 길고 긴 암흑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2011년부터 거의 10년간 와, 정말 끔찍한 시기를 보냈죠. 끔찍했다는 표현이 정말 정확해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와 닿으실 텐데 2011년에 24억 달러에 달했던 연 매출이 2021년에는 12억 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와, 그냥 딱 반토막이네요. 네, 말 그대로 10년 동안 회사가 반토막이 난 거죠. 이게 뭐 성장 정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역성장을 한 겁니다. 그 모든 재앙의 시작점, 그게 바로 2011년 일본에서 터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죠. 맞습니다. 바로 그 사건 하나가 전 세계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그냥 180도 바꿔놓았어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그 이미지에 정말 치명타를 입었죠. 그때 뭐 독일 같은 나라들은 아예 탈원 전선언하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독일이 그랬고 다른 많은 국가들도 원전 건설 계획을 막 축소하거나 아예 백지화하기 시작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안 지으니까 당연히 연료인 우라늄을 찾는 사람도 없어졌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수요가 그냥 증발해버리니까 우라늄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죠. 2011년에 파운드당 62달러가 넘었던 우라늄 현물 가격이 2020년에는 35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니까요. 와, 이건 뭐 광산기업 입장에서는 파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까지 간 거예요. 진짜 설상가상으로 다른 악재들도 막 겹쳤다고요? 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광산 운영이 아예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요. 또 카메코가 캐나다 회사 보니까 그 당시 캐나다 달러 약세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덮친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바닥까지 추락했던 카메코가 정말 극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해요. 2024년에는 매출이 23억 달러, 거의 암흑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주가는 불과 4년 만에 320%나 치솟았어요. 지난 10월 28일에는 106.91달러라는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죠. 네,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화산이 폭발한 것 같았죠. 이런 극적인 회복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아주 절묘하게 맞물렸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기후변화였어요. 아,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외면받다가 이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다시 주목받게 된 상황이라니. 말고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인식이 확산된 거죠. 그게 첫 번째 퍼즐이었다면 두 번째는 판을 완전히 바꾼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었죠. 바로 AI. 그렇죠. 모두가 AI 칩이나 소프트웨어에 열광할 때 그 이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사실이요. 아,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 24시간 365일 단일초의 중단도 없이 막대한 전력을 공급해야 하거든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는 감당이 안 되겠네요.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데이터 센터가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기저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자력이 AI 시대를 뒷받침할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원으로 다시 떠오른 겁니다. 수요의 축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기에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기름을 부었고요. 네, 그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주요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이나 니제르 같은 지역에서 정치적 불안이 커지고 과거 팬데믹 시기 광산 폐쇄의 여파가 겹치면서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수요는 AI 때문에 폭발하는데 공급은 불안정해지니까. 그렇죠. 가격이 다시 뛸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카메코는 단순히 시장 상황이 좋아지기만 기다린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틈타서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아주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는 점. 이게 정말 인상 깊어요. 더 이상 우라늄을 캐서 파는 단순한 광산 회사에 머무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의 순풍도 있었지만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기 위해 스스로 날개를 단 거죠. 크게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레이저 농축, GLE라는 회사의 지분을 49%까지 늘린 겁니다. 잠깐만요. 우라늄 농축이라는 게 일반인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원자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은 자연 상태의 우라늄이랑 좀 다르거든요. 자연에서 채굴한 우라늄 원강석에서 핵 분열을 일으키는 특정 동위원소, U135라고 하는데 이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하. 이게 바로 농축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공정이죠. 즉 카메코가 원재료 채굴, 그러니까 광업을 넘어서 연료 가공, 제조업까지 사업을 확장한 건가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원재료만 파는 게 아니라 그걸 가공해서 더 비싼 값에 파는 단계까지 직접 하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그림을 보면 두 번째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해요. 2023년에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소 설계 및 건설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의 지분 49%를 인수한 겁니다. 네, 광산 회사가 원자력 발전소 짓는 회사를 샀다고요? 이건 정말 의외의 조합인데요. 뭐랄까, 마치 밀가루 회사가 갑자기 대형 피자 체인을 인수한 느낌이에요. 하하, 그 비유가 딱 맞아요. 시장에서도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이건 카메코가 단순한 원자재 공급자를 넘어서 원자력 에너지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 카메코는 우라늄 가격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였어요. 그렇죠. 가격 떨어지면 그냥 속수무책이었죠. 네, 하지만 이제는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설계 유지 보수라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라늄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발전소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으니 회사가 훨씬 안정적으로 변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의 힘입니다. 자신들이 채굴하고 농축한 우라늄을 자신들이 지분을 가진 회사가 짓는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이 최대 2.5배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전략적인 행보는 없었죠. 그렇군요. 과거의 위기를 교훈 삼아서 변동성이 큰 광산 사업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거네요. 그럼 앞으로 카메코의 성장을 이끌 동력은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카메코가 주요 광산 중 하나인 메가더 리버의 연간 생산량 목표치를 낮췄어요. 보통 이런 소식은 주가의 악재로 여겨지잖아요. 생산량이 줄면 매출도 줄 테니까요. 잠깐만요. 생산을 줄이는 게 어떻게 회사의 이득이 될 수가 있죠? 일부러 물건을 덜 만들어서 판다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나 혼자 줄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세계 1위 업체인 카자흐스탄의 국영기업 카자톤프롬을 비롯해서 다른 주요 업체들도 동시에 생산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마치 석유 시장에서 오펙이 감산을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 같이 공급을 조여서 시장 가격 자체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이군요. 마치 명품 브랜드들이 일부러 제품을 적게 만들어서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시장 전체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우라늄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요. 실제로 카메코는 내년 2025년 평균 판매 가격을 현재 현물 가격보다도 높은 파운드당 약 87달러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생산량은 약간 줄지만 판매 단가가 크게 올라서 전체 매출은 오히려 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전략이네요. 그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역시 AIA하고 웨스팅하우스에서 나오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AI와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가장 큰 변수고요.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데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입니다. SMR,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정확히 뭔가요? 기존 원자로랑 어떻게 다른 거죠? SMR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는 그런 작은 크기의 원자로예요. 기존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와는 개념이 다르죠. 덕분에 아주 외딴 지역이나 전력망이 없는 곳에도 쉽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아마존 한가운데 있는 데이터 센터라던가 북극에 있는 연구기지 같은 곳에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전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초소형 원자로 MMR 같은 더 작은 기술까지 상용화되면 수요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기술 발전이 스스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네요. 후쿠시마 사태로 10년간의 암흑기를 보낸 한 우라늄 광산 회사가 AI, 탈탄소, 지정학적 번화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스스로를 혁신해서 다각화된 핵에너지 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모습. 물론 앞으로의 길에 위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다른 원자력 재난이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 같은 예측 불가능한 블랙스완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여준 변화의 방향성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카메코가 이제 막 새로운 성장 주기에 초입에 들어섰다는 점이에요. 앞으로 변동성은 크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AI나 데이터 센터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늘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에만 주목해왔잖아요. 하지만 카메코의 사례는 어쩌면 진짜 병목 형상, 그리고 다음 기회가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 바로 에너지에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는 이 화려한 디지털 세상이 사실은 우라늄을 캐는 광산이라는 아주 거대한 물리적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